금전적 권력을 가진 자들은 오래전부터 교묘한 방법으로 일반 사람들의 주머니를 비워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듣는 경제 정책들은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나죠.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인류가 가장 오래전부터 써온 은밀한 세금에 가깝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가 조용히 국민의 주머니를 가볍게 만드는 가장 손쉬운 수단이죠. 화폐의 가치를 몰래 깎아버리는 방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속임수 중 하나입니다. 국가 운영 비용이 세금보다 많아질 때 권력자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돈 자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후자를 선택했고 이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화폐를 건드리는 순간 국민의 삶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사람들의 생활비, 임금, 저축의 가치를 서서히 갉아먹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 오래된 속임수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모습을 바꿔가며 결국 우리의 지갑 속까지 파고들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을 살펴보면 이 전략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200년경 제국의 끝없는 전쟁 비용 때문에 황제들은 데나리우스 동전에 들어가는 은의 양을 서서히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수은에 가까웠던 동전이 점차 구리 비율이 높아지더니 나중에는 구리 위에 은을 아주 얇게 입힌 수준까지 떨어졌죠. 동전의 겉모습은 그대로였지만 실질적인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떨어져 갔습니다. 시민들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즉시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같은 양의 밀을 사려면 더 많은 동전이 필요했고 집세도 계속 올랐으며 저축해둔 동전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었죠. 이것이야말로 조용한 세금 징수였던 겁니다. 정부는 아무것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모든 시민의 재산을 조금씩 빼앗고 있었던 거예요. 현대에도 이 방식은 양적 완화와 각종 유동성 공급 정책이라는 세련된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도 필요할 때는 채권 매입과 시장 안정 조치를 통해 비슷한 메커니즘을 사용해왔죠. 이 과정에서 시중에 돈이 풀리면 기존 화폐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희석되기 마련입니다. 권력은 언제나 국가를 위한 의무라는 이름을 앞세워 약자를 희생시켜 왔습니다. 그것은 중세 역시 예외가 아니었어요. 중세 시대가 되면서 권력자들의 수법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강제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실상의 몰수가 시작된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의 왕들은 부유한 상인들과 길드 조합에게 왕실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명령이었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재산 몰수나 그보다 더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왕들은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상환이 지연되거나 가치가 떨어진 화폐로 지급되었습니다. 17세기 영란은행 설립은 이 시스템을 더욱 교묘하게 만들었습니다. 1694년 영국이 영란은행을 설립한 것은 단순히 금융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프랑스와의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죠. 부유한 투자자들이 국채를 사면 정부는 그들에게 세금으로 거친 돈으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언뜻 보면 공정한 거래 같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세금은 누가 낸 것일까요? 바로 소금이나 맥주, 옷감 같은 생필품에 부과된 세금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낸 것이었습니다. 결국 부유층은 정부의 돈을 빌려주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 높은 세금을 내서 그 이자를 지불해야 했던 거죠. 현대 사회로 넘어와도 이런 수법들은 더욱 정교한 형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었어요. 1997년 외환 위기 때 수많은 기업과 은행은 구제받았지만 그 비용은 국민의 세금과 실업,
임금 삭감이라는 형태로 떠안아야 했습니다. 공적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수십조 원이 투입됐지만 위기 이후 가장 빠르게 회복한 쪽은 대형 금융기관과 대기업이었죠. 국가는 투자자들과 금융기관 그리고 외국 정부가 사들이는 국채를 발행해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이 돈이 도로나 철도 같은 인프라 건설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죠. 국채 자체는 어느 나라나 사용하는 정상적인 재정수단이지만 문제는 그 부채가 어디에 쓰이느냐입니다. 일부는 반드시 필요한 공공인프라로 가지만 일부 재정 지출은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이나 대기업 중심의 구조조정 지원 등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출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부담은 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오게 되죠. 결국 금융 시스템에서 반복되는 패턴은 늘 같아요. 이익은 소수가 가져가고 손실은 다수에게 나눠진다는 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일어난 구제 금융 사태를 보면 이런 패턴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의 은행들은 무분별한 투기를 하다가 부실 대출을 증권으로 만들어서 세계 경제를 거의 무너뜨릴 뻔했죠. 물론 이 사태는 미국에서 시작된 위기였지만 그 여파는 한국 경제에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도 큰 충격을 받았고 몇몇 금융기관에서는 부실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손실은 누가 메웠을까요? 정부의 대규모 구제자금, 즉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니 어쩌면 당연하게도 그 위기의 책임을 가장 많이 져야 했던 은행들이 위기 이후 가장 빠르게, 가장 크게 다시 부자가 됐죠. 이 방식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수익이 날 때는 개인 소유로 가져가고 손해가 날 때는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대중에게는 이것이 경제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모기지 부실은 아니었지만 PF 대출, 구조조정, 지역은행 부실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세금과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안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정부가 연금과 퇴직 관련 자금을 다루는 방식도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수십 년간 미국과 영국, 유럽 각국의 국민들은 정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꾸준히 돈을 납부해 왔어요. 나중에 은퇴할 때 그 돈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어왔죠. 하지만 정부는 실제로 그 돈을 저축해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시 다른 곳에 써버리고 그 자리에는 나중에 갚겠다는 약속만 남겨둡니다. 미래의 젊은 세대들이 세금을 내면 그때 가서 지급하겠다는 것이 그 약속의 내용인 거예요. 미래 세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약속에 불과한 것이죠. 결국 오늘의 안정은 내일의 부담을 전제로 유지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역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납부하는 돈을 따로 쌓아두는 방식이 아니라 현 세대가 낸 돈을 곧바로 현재의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죠.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가속되면 결국 보험료 인상이나 지급액 축소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이 고갈되는 것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가입 자유화를 원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런 구조는 부분적 부과 방식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면 마치 폰지 구조처럼 보이게 됩니다. 실제 폰지는 아니지만 인구 변화 앞에서는 지속 가능성이 취약한 방식이라는 점은 분명하죠. 인구 구조가 변하고 고령화가 진행되어서 갑자기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게 되기 전까지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면 정부는 보통 혜택을 줄이거나 은퇴 나이를 늦추거나 지급액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개혁을 단행하죠. 여기서 중요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속임수들은 인식의 조작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대중들은 인플레이션을 경제 성장으로, 강제 대출을 국민의 의무로, 국가 부채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포장된 표현으로 듣게 됩니다. 구제 금융을 경제 안정화로, 연금 삭감을
제도 개선으로 인식하게 되죠. 이런 언어들이 진실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복잡성 자체를 금융적 속임수의 무기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세법, 전문가들도 설명하기 어려운 금융 상품들은 모두 일반 시민들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현대 사회에서 복잡성은 가장 강력한 위장막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부의 이동을 볼 수 없다면 그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르게 되니까요. 고대 로마에서는 변질된 동전이 이런 속임수의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약어와 복잡한 기금, 특별회계 프로그램들로 채워진 예산 문서가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일반 국민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런 속임수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저축을 갉아먹고 있고 국가 부채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구제금융은 여전히 최우선 선택지가 되고 있죠. 중앙은행들은 금리와 통화량을 조정하며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결국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과 지갑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 결과 금융 엘리트들은 더욱 강해지는 반면 일반 사람들은 더 적은 실질적 부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이런 속임수들이 존재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나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로마가 주화를 조작했을 때 시민들이 고통받았고 군주들이 대출을 강요했을 때 상인들이 재산을 잃었습니다. 현대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돈을 빌릴 때 일반 가정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되었죠. 시대는 달라져도 메커니즘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항상 표면적인 뉴스 너머를 봐야 합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때 누가 먼저 혜택을 보는지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오를 때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책과 구조의 결과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제가 나타날 때 누가 만들었고 누가 이익을 보는지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죠. 또한 이 함정에서 벗어나서 진짜 부를 쌓아야 합니다. 화폐가 가치를 잃는 상황에서도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자산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올바르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도 있고 반대로 권력과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도 있죠. 하지만 어떤 목적에서 출발했든 시간이 지나면 본래 취지는 약해지고 운영 과정에서 이익 집단의 영향력이 커지거나 구조적 한계가 쌓이면서 결국 자기 유지를 우선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개인을 보호하는 기능은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죠.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언제나 비슷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로마 시민들을 파산으로 몰아넣었던 금융 조작이 오늘날 우리의 지갑을 위협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단지 현대적인 언어로 포장되었을 뿐이죠. 결국 결정적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그 반복되는 패턴을 인식하느냐 아니면 또다시 같은 함정에 빠지느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구조를 인식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지조차 실감하지 못하죠. 인플레이션을 한 번씩 돌아오는 일시적인 자연현상으로, 세금을 피할 수 없는 당연한 부담으로, 구제금융을 선의의 정책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경제사를 공부하기보다는 정부가 전하는 공식 해석만 듣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정보의 부족은 종종 가장 큰 취약점이 됩니다. 사람들이 과거를 잊으면 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러한 정보 격차는 자연스럽게 권력을 가진 쪽에 힘을 실어주게 되죠. 금융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방식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무지한 국민은 지배하기 쉽고
깨달은 국민은 지배하기 힘든 법이죠. 그래서 금융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됩니다.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지는 않지만 최소한 잘못된 선택을 피하게 하고 적어도 어떤 선택이 더 나은지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니까요.